울릉도 동남쪽으로 백길 따라 200리를 가면 자랑스러운 한국 땅 독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쌍욕을 먹으면서까지도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한국 땅이죠. 그런데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이유로 독도 아래에 매장되어 있는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꼽히는데요. 독도 아래 깊은 바다에는 차세대 청정에너지로 불리는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6억 톤 매장되어 있는데 이를 개발하면 향후 30년간 매년 10조 원 이상의 경제성이 있다고 하죠. 그런데 독도뿐 아니라 제주도 가까운 바다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최대 10배 많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중국이나 일본보다 앞서 1등으로 찜해뒀는데 중국과 일본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고 하는데요. 인류의 역사는 흔히 전쟁의 역사라고 부릅니다. 전쟁을 통해 국가가 흥망성쇠를 거듭하고 전쟁에서 살아남은 국가가 또 다른 전쟁을 일으키면서 전쟁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쟁은 희생이 뒤따르기 때문에 예쁜 점 하나 없는 인간의 욕심이죠. 하지만 기술 발전의 측면에서 보자면 전쟁은 기술의 진보를 이끌어냅니다. 2차 세계대전을 종말시킨 핵폭탄은 비록 수많은 희생을 불러왔지만 원자력 발전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등장시켰는데요. 그런데 인간이 전쟁을 일으키는 이유는 생명과 직결됩니다. 특히 석유 등의 자원은 국가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하다못해 따뜻한 난방을 위해서라도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자원으로 이 석유 덕분에 중동 국가들은 마음대로 힘을 휘두를 수 있습니다. 중동 국가들이 가끔은 과도하리만치 과격한 종교 문제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지만 이들에게 힘을 실어준 건 아이러니하게도 영국입니다. 산업혁명으로 탄생한 증기기관차는 기계라는 인간 노동력 대체제를 만들어냈고 이때부터 석탄은 산업 발달의 필수 원자재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1911년 영국 해군 제독이던 윈스턴 처칠이 등장해서는 영국의 전함들에 석유 동력 엔진을 장착시킵니다. 전세계 군사력 경쟁이 한창이던 당시 처칠은 독일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것이었죠. 석유는 석탄보다 부피가 작을지 몰라도 열에너지가 높았던 관계로 전함의 속도를 높일 수 있었고 이때부터 세계는 석유의 시대로 접어듭니다. 중동 국가들이 석유를 무기로 세계를 쥐고 흔드는 주역으로 등장하게 된 겁니다. 현재까지도 석유의 힘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현재로서는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가 많지 않습니다. 전기나 수소 등이 대체 에너지로 등장하기는 했지만 전기를 생산하려면 지하자원이 필요하고 수소에너지도 지하자원을 재료로 합니다. 게다가 인간의 이동수단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도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석유는 여전히 중요한 에너지입니다. 보통 한국을 두고 지하자원 빈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윗동네 북한은 천국인 반면 그 아래 남한은 지하자원에 있어서만큼은 빈곤하기 짝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현재 가장 중요한 지하자원 석유가 한국에도 매장되어 있을까요? 한반도에는 석유가 매장되지 않았다는 것이 정설이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북한에도 남한에도 석유가 상당히 많이 매장되어 있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한 밑바닥에 매장된 석유의 양은 세상을 뒤바꿀 만한 수준이라고 하죠. 자세히 알아볼까요? 지난 2011년 하지원, 안성기 주연의 제7관구라는 영화가 개봉합니다. 한반도 남단 7관구의 망망대해에 떠있는 석유 시추선 이글립스호에서 벌어지는 심해 괴생명체와 대원들 간의 사투를 그린 SF 영화로 국내 최초로 IMAX 3D로 컨버팅된 영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상과학 영화로 만들어지기에는 제7관구가 가지는 의미가 너무 깊습니다. 바로 한국이 세계를 쥐고 흔들 만한 석유가 매장된 곳이 바로 이 관구니까요. 지난 2018년 10월 29일 중국 군용기 1대가 이여도와 가까운 제주도 해역을 지나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중국 국적의 비행기는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한 후 한반도 가까이 진입해 강원도 강릉 동쪽까지 북상했었죠. 이 소식을 들은 국민들은 처음에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놀라기는 했지만 중국의 의도를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이 방공식별구역 침범은 과거에도 있어왔고 앞으로도 더욱 노골적으로 진행될 도발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이여도까지 날아와 강원도 강릉까지 찍고 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앞으로 본격적으로 이여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몰고 가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여도는 한국에게 있어서 산유국으로서의 지위에 가장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 작은 섬은 제주도민들에게 조금만 위험을 무릅쓰고 배를 몰고 나가면 만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꿈의 어장이었는데요. 제주도 서남쪽의 마라도에서 남서쪽으로 152km, 중국의 퉁타오에서 245km, 일본의 도리시마에서 276km 떨어진 이여도는
정확하게 말하면 수중암초입니다. 쉽게 말하면 파도가 잔잔한 평상시에는 볼 수 없지만 파도가 심해지면 주변 바닷물 색이 하얗게 변하면서 그래서 백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러나 파도가 칠 때만 드러나는 특성상 섬이라고 부르기에는 애매하기는 하지만 한국의 관할 수역입니다. 한국 정부는 1952년 대한민국 인접해양의 주권선언 일명 평화선을 선포하면서 이여도를 한국의 관할 수역으로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는 이여도 위에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종합과학기지를 설치했고 지금도 7명의 연구원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영토로서 큰 문제가 없다는 뜻이죠. 그런데 일본은 센카쿠 열도를 자기 영토로 편입했을 당시부터 이여도의 중요성을 간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이미 1938년에 이여도 위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할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죠. 일본인들의 치밀함은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반면 중국은 1963년에야 비로소 이 해역을 측량하고 조사하면서 이를 일방적으로 중국의 영토라고 선포했습니다. 일본도 중국도 한국의 관할 수역인 이여도를 자신의 영토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 아래에 세계 최대 규모의 유전이 매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968년 UN 아시아개발위원회는 동중국해 대륙붕해 자원 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보고서에서는 타이완에서 일본 오키나와에 이르는 동중국해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매장량의 석유 자원이 묻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지난 2004년 미국의 국제정책연구소 우드로 멀슨 센터가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동중국해 천연가스 매장량이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에 달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주장까지 나왔는데요. 이미 1952년에 한국 관할 수역으로 포함시킨 상황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은 제주도 남쪽에서 일본 오키나와 앞에 이르는 7관구를 한국 땅이라고 선포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지도상으로 7관구의 위치를 보면 일본 쪽에 더 가깝게 붙어 있음에도 우리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국제해양법 덕분입니다. 당시 국제해양법은 대륙붕이 어느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누구 땅인지를 결정했는데 7관구는 제주도에서부터 한 덩어리로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일본은 거리상으로는 7관구와 더 가까울지 몰라도 7관구와 오키나와 사이에는 600m 깊이의 거대한 해구, 즉 바다 골짜기가 있어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국제해양법상 한국 땅이 명확한 상황에서 일본은 1978년 한국에게 공동개발을 제의해옵니다. 그리고 공동개발조약에 체결됐는데 이 조약은 만일 석유가 발견되면 한국과 일본이 반반씩 나눈다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당시 한국은 국제법적인 영토에 근거만 있었을 뿐 석유를 탐사할 기술력도 돈도 없었기 때문에 일본의 제안을 받아들였는데요. 이때부터 7관구의 이름도 한일 공동개발구역으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1980년부터 한일 양국은 탐사를 시작했고 시추에 이르렀는데요. 시범적으로 7개의 시추공을 뚫었고 3개의 시추공에서 적은 양이기는 하지만 석유와 가스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 이제 한국도 산유국, 부자나라가 된다는 꿈으로 부풀었고 당시 가요 중 제7관구가 검은 진주라는 노랫말이 나오기도 했죠. 그러나 거기까지가 끝입니다. 1986년 일본이 갑자기 개발 중단을 선언하고는 철수해버렸죠. 뜬금없는 일본의 철수에 당황한 한국은 단독으로 개발을 추진했지만 불가능했습니다. 왜냐면 1978년에 체결한 조약상 탐사와 시추는 반드시 양국이 공동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기 때문이죠. 한국이 단독으로 개발하려고 해도 일본이 안 하겠다고 물고 늘어지면 할 수 없는 조약이 체결한 겁니다. 이후 현재까지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시추는커녕 탐사도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허송세월을 흘려보내고 말았는데요. 당시 일본이 개발 중단을 선언한 이유는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었지만 여기에는 일본의 야비함이 숨어 있습니다. 1982년 UN 이 국제해양법을 개정하면서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억이라는 개념이 도입됩니다. 즉, 대륙붕의 소유권을 어느 나라와 연결되었는지를 따지지 말고 그냥 중간선을 그어서 반반씩 나눠 갖자는 것이 골자입니다. 새로운 해양법에 따라 제7관구를 그어보면 95% 이상의 7관구가 일본 소유가 됩니다. 지도를 보면 일본이 욕심을 내는 것이 어쩌면 당연해 보입니다. 95% 가까운 관구가 일본 영토로 귀속되니까요. 게다가 1978년에 체결한 한일조약은 50년 동안만 유효한 조약이기 때문에 2028년이면 종료되죠. 다시 말해 일본이 갑자기 공동개발을 취소해버린 것은
땅속에 매장된 석유는 어디로 도망가는 것도 아닌데 굳이 한국과 공동으로 개발해 반반씩 나눌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 진짜 이유입니다. 경제성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후 일본은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7관구 개발을 원천적으로 봉쇄시켜버렸는데요. 일단 한일조약에 따라 어느 일방이 반대한다면 개발할 수 없습니다. 1986년에 일본이 일방적으로 공동개발에 응하지 않으면서 7관구의 소유권이 일본으로 넘어갈 위기에 처하자 한국 정부는 지난 2020년 1월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하겠다 고 일본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석유공사를 개발사업자로 지정하고 일본 외무성에 통보 절차를 밟기 시작했죠. 조약 만료 8년을 앞두고 마지막 승부수를 띄운 것이고 아직까지 일본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1970년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시작된 산유국의 꿈은 지난 2004년에 이뤄졌습니다. 바로 물산 앞바다에 자리한 동해 일가스전이죠. 이 가스전은 1998년 7월 탐사 시추에 성공한 대한민국 최초의 가스유전으로 채굴 가능한 매장량은 LNG 기준 500만 톤으로 알려졌습니다. 2004년 천연가스와 초경질원유를 생산하면서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던 한국 도산유국의 대열에 합류하게 됐죠. 이 가스전에서 채굴한 가스와 원유는 해저배관으로 받아 수분을 빼는 등의 가공 과정을 거친 후 물산 일대의 가정과 기업체로 보내지는데요. 이 동해 1가스전은 대륙붕 담사부터 개발, 생산까지 100%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이루어낸 성과입니다. 비록 올해면 가스전이 고갈되어 소멸되고 말지만 이 성공 덕분에 제7관구가 더욱 아쉬워집니다. 이제야 비로소 기술력을 완벽히 갖추었는데 세계 최대 규모의 가스전을 한국 영토로 설정해두고도 개발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한국이 일본과의 제7관구 줄다리기에서 승리하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기민하게 고심해야 할 상황인 듯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75년 전인 1848년 1월 2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콜로마라는 마을의 제재소에서 일하던 제임스 W. 마셜은 우연히 강을 걷다 강바닥에서 순간 반짝거리는 모래를 발견했습니다. 햇빛에 모래가 비친 한나 반짝인 이 모래를 양손 가득 담아 바위에 펼쳐본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그 반짝이던 물체는 다름 아닌 모래에 섞인 금, 즉 사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공장주 존 서터에게 이 사실을 알린 후 서로 절대 발설하지 말고 함구하자고 약속했으나 인간의 입은 그리 가볍지 않습니다. 이 소문은 금세 퍼지기 시작하더니 그해 8월에는 저 반대쪽 뉴욕 헤럴드에 관련 기사가 실렸죠. 그리고 순식간에 전 세계로 전파됐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금이 발견됐다는 소식은 야망 있는 사람, 헐벗고 가난한 사람들을 환장하게 했고 강바닥에 널린 사금은 주인도 없었기 때문에 전 세계 곳곳에서 이민의 물결이 쇄도하기 시작합니다. 역사상 최초의 골드러시의 시작입니다. 이듬해부터 무려 8만 명이 샌프란시스코로 몰려들기 시작했는데 이들을 두고 49년도리라 하여 49ers 부르는데 이는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를 연고지로 하는 프로 미식축구팀 NFL의 명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만간 2023년판 골드러시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강바닥 모래가 아니라 아주 깊은 바닷속에서부터 시작될 텐데 한국은 이 골드러시에 대비해 미국 앞바다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독점 개발권을 확보해뒀고 이미 세계에서 최초로 실증까지 끝마쳤으니까요. 현재 전 세계는 보이지 않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어쩌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총탄이 오가는 실제 전쟁보다 어쩌면 치열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자원 획득을 위한 자원전쟁인데요. 중국과 일본을 포함해 차기 세계 패권을 노리는 국가들은 지금보다 더 많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수조 원씩 투자해 남미, 아프리카 할 것 없이 자원광산을 사들이고 있고 자원 좀 가진 나라들은 이 자원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행하면서 아예 자원무기화에 나서기도 합니다. 이러한 전쟁은 전자기기와 전기차의 등장으로 심화됐는데 인도네시아는 올 1월 전략 광물인 바욱사이트의 수출을 금지시키기로 했는데 이는 전기차와 2차 전지에 필수로 사용되는 광물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이러한 수출 금지로 전 세계적으로 관련 광물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죠. 또한 중국은 전기차, 항공기, 로봇, 휴대전화, 에어컨, 무기 등 필요하지 않은 곳이 없는 히토류를 이용해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전 세계 히토류 생산의 약 85%와 세계 전체 매장량의 50%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 얼마든지 다른 국가를 쥐고 흔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 4월에는 중국 정부가 산업기술의 수출 규제 품목에 네오디뒼, 사마름 코발트 자석의 제조 기술을 추가해버렸죠. 아쉽지만 중국은 고성능 자석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원료 채굴, 합금, 자석 제조 등 모든 공정을 중국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부는 탈탄소 사회를 이행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전기자동차와 풍력발전기 모터에는 이 자석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수입하려면 어쩔 수 없이 중국의 자존심 굽히고 부탁해야 하는 상황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조만간 중국에게서 벗어나는 국가가 생겨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수천 미터 심해에서 광물을 채굴하는 사업이 초읽기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유엔 산하 국제해적기구 ISA 인터내셔널 시브드 어소러티는 전 세계를 상대로 규정을 마련하지 않으면 다음 달부터 심해 광물을 상업적으로 캐낼 수 있도록, 사실 심해는 아직까지 미지의 영역이 대부분이지만 그 아래 매장된 지하 자원은 육지에 비할 바가 못됩니다. 대표적으로 태평양과 인도양 해저 약 5,000m 아래에는 만간 단괴, 만가니즈 모듈라는 것이 있습니다. 1873년 2월 18일 영국의 해양조사선인 챌린저호가 심해 깊은 곳에 분포한 만간 단괴를 최초로 발견했는데 현대시대로 접어들어 만간 단괴는 바닷속 노다지 또는 바닷속 황금이라고 부릅니다. 100만 년에 약 2m씩 자란다고 알려진 검은색 광물 덩어리 만간 단괴에는 만간 24%를 비롯해 니켈 1.4%, 구리 1.3%, 코발트 0.2%뿐 아니라 몰리브덴, 히토리와 같이 산업적 가치가 높은 금속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은 모두 현재 산업의 기초 소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국은 대표적인 자원 소비국입니다. 매장된 지하 자원이 충분하지 않은 반면 기술력이 너무 발달한 덕분에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자원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죠. 하지만 지하 자원이 풍부한 국가들이 자원을 무기화하면 가격이 급등하게 되는데 한국은 눈물을 머금고 그 가격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자원을 수입하지 않았다가는 한국은 그대로 폭삭 주저앉을 겁니다. 그런데 전 세계 심해에는 지금 현재 한국에 없어서는 안 될 만간, 니켈, 구리, 코발트로 똘똘 뭉친 만간 단괴가 약 1조 7천억 톤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국가와 기업이 군침을 흘리고 있죠. 알고 계시겠지만 한국가의 영해와 배타적 경제 수역 EEZ에서는 석유든 천연가스든 광물이든 얼마든지 상업적인 채굴이 가능하고 그 범위 내에서 채굴되는 자원은 전부 그 국가로 귀속됩니다. 하지만 공해, 즉 누구의 소유도 아닌 공해상에서는 유엔 협약이 적용되기 마련인데 아직까지 유엔은 시험 채굴만 허용하고 있고 상업을 목적으로 한 대규모 채굴은 금지했었습니다. 2016년부터 상업 채굴과 관련된 국제협약을 준비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논의가 진척되지 않았죠. 이런 상황이 이어지자 태평양의 섬나라 나우루 공화국이 행동에 나섰습니다. 나우루는 2021년 법률 조항을 발동해 ISA에 회원국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심해 채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유엔 해양법 협약에 있는 2년 규정 조항을 내걸고 그때까지 가이드라인을 만들지 않으면 곧바로 직접 심해 채굴에 나설 것이라는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르면 심해 탐사권을 확보한 회원국이 심해 채굴 의사를 밝히면 ISA는 2년 안에 허용 여부 검토를 마쳐야 하고 만약 시한을 넘기면 기존에 존재하는 규정에 따라 채굴 신청을 받고 수락해야 합니다. 다만 지난 9일까지 마감 시한이 정해졌지만 아직까지 별도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아 각국 정부나 기업들은 이제 ISA의 심해 채굴 면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ISA는 이후 1년 동안 신청서를 검토한 후 회원국 167개 나라 가입 위 3분의 1 이상의 찬성표를 받은 정부나 기업에게 심해 채굴 면허를 발급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은 혹시 태평양 한가운데 한국의 해안경제 영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한국이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 사업에 뛰어든 것은 생각보다 빠른 1980년대입니다. 하와이 대학의 연구선을 빌려 탐사를 시작했는데 1992년 종합해양조사선인 온누리호가 건조되면서 독자적인 조사를 하게 됐죠. 당시 ISA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이 발효되기 전 심해저 개발을 위해 3천만 달러를 투자한 국가나 기업에게는 선행 투자자의 지위를 부여했는데 한국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34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중국, 러시아, 일본, 인도, 프랑스 등과 함께 선행 투자자의 지위를 확보해
약 15만 킬로미터에 해당하는 지역을 탐사할 수 있도록 허가해줬죠. 하와이에서 동남쪽으로 가면 클라리온 클리퍼튼, CC 해역이 있습니다. 이는 해저에 있는 단열대의 이름인데 단열대, 끊어지고 찢어진 상태로 길게 늘어진 띠 모양의 지형을 일컫습니다. 그런데 이 해역은 한국에게만 독자적으로 할당된 것은 아니고 ISA가 전 세계 정부와 기업들에게 분배해줬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두색 부분이 바로 한국이 배당받은 구역인데 크기가 좁아 보이지만 실상은 15만 킬로미터입니다. 한국 전체 면적이 약 10만 킬로미터니까 한국 전체 면적보다 큰 면적이 한국에게 연구할 수 있도록 분배된 것이죠. 그러던 2002년 대한민국에게 부과된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한 결과로 ISA는 한국에게 허가 면적의 절반인 약 7만 5천 킬로미터를 단독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세계에서 7번째로 획득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한국이 독자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된 그 지역에는 약 5억 6천만 톤의 만간 단계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만약 매년 300만 톤씩 만간 단계를 채광한다면 무려 100년 이상 매년 2조 원 이상의 수입 대체 효과, 즉 200조 원을 아껴주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이렇게 되면 적어도 100년 동안 한국은 만간, 니켈, 코발트 등 주요 광물에 대한 걱정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광물을 캐내기 위해 이미 세계 최초로 심해 채광 로봇 미네로를 개발해뒀습니다. 길이 6m, 폭 5m, 높이 4m 크기의 미네로는 수심 5,000m 아래에서도 수압을 견뎌내도록 설계됐는데 심해저 로봇은 일본 등에서 어로 탐사용으로 개발한 경우는 있지만 광물 탐사 및 채광용으로 개발된 것은 세계 최초죠. 여기에 심해 광물을 해수면에 있는 선박까지 올려보내는 버퍼 시스템까지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버퍼 시스템은 미네로가 채집한 만간 단계를 수중에 임시로 저장하는 시스템으로 양광 펌프를 통해 일정한 속도와 공급량을 조절해 안전하게 선박으로 올려보내는 기술입니다. 이 당시만 해도 한국은 심해 채광 분야에서 있어서 세계에서 가장 앞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 지위를 빼앗겼습니다. 해양수산부가 메인이 되어 진행하던 이 기술을 민간 기업에게 이전하려고 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과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기술 이전도 가로막혔습니다. 2018년,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그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결국 잠재가치 200조 원짜리 거대한 가능성이 묻혀버린 것이죠. 현재 전 세계는 탈탄소를 목표로 전기차 보급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하게 늘었고 유럽연합은 여기에 더해 2035년부터는 휘발유, 경유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차의 판매를 금지시켰습니다. 내연기관차의 시대가 저물고 전기차와 수소차의 시대가 10년 이내에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전기차의 핵심은 배터리인데 이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리튬, 니켈, 코발트 등의 광물이 필수적입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2040년까지 탈탄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인 니켈을 지금보다 19배 많은 4,800만 톤을 더 채굴해야 한다고 추산하고 있고 리튬은 42배, 흑연은 25배가 더 필요합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아예 열대우림을 밀어버리고 니켈 채굴에 몰인한 상태죠. 2017년 전 세계 공급량의 17%를 차지했던 인도네시아가 2027년까지 85%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이미 오래전에 세워뒀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곧 세계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진 국가가 될 것은 자명한 일이죠. 이런 상황에서 육지보다 3배 넘는 니켈이 매장된 것으로 알려진 심해를 안전하게 개발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분명 생태계 파괴는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열대우림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광물을 확보하는 것 역시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이 이 분야에 다시 한번 집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현재 필리핀 앞바다에서 중국의 물대포를 맞은 필리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으로 번집니다. 더 이상은 중국의 움직임을 좌시할 수 없다는 것이며 이에 관련한 준비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필리핀이 매우 구체적으로 한국의 방산 관련 오더를 확대할 것으로 보이는 국면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면서 중국도 그렇지만 인도네시아가 크게 놀라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필리핀의 고위급 관계자들이 한국에 급파되어 매우 진지한 의논을 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요. 특히 구대우조선해양, 현 한화오션과 협상이 상당히 진척되었다는 정황이 등장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우선 지난주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에서 중국 해양경비정이 필리핀 선박에 물대포를 발사했는데요.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필리핀군은 지난 5일 중국 해양경비정이 스프레들리 군도의 세컨드 토마스 암초 부근에서
자국 군용 물자 보급선을 향해 물대포를 쐈다고 발표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영상에는 중국 해양경비정이 필리핀 선박을 향해 사정없이 물대포를 발사하는 모습과 물대포의 경로가 막힌 필리핀 선박이 결국 방향을 트는 모습 등이 담겼습니다. 필리핀 측은 성명을 통해 우리 선박을 상대로 과도하고 공격적인 행위를 했다면서 중국이 국제협약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국제상설재판소 PCA의 판결도 무시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자국 해역을 침범한 필리핀 선박에 대해 법률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했다는 입장입니다. 세컨드 토마스 암초 지역은 지난 2월 중국 함정이 필리핀 선박을 향해 레이저를 겨냥해 양국 간 갈등이 고조된 바 있는데 이제 직접적으로 물대포까지 쏘면서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 된 것이죠. 이 지역은 중국과 필리핀 등이 영유권 분쟁 중인 남중국해 스프래들리 군도 내 위치한 곳입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유자 형태로 9개 선, 9단, 을 긋고 선 안쪽 90%가 자국 영해라고 고집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국제상설재판소는 이런 주장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지만 중국은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영유권을 주장해 인근 국가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중국은 최근 중국 내부 경제 사정이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고 디플레이션의 공포가 다가오자 이를 외부에서 해결하려 하고 영토 확장과 자원 등을 확보하려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필리핀은 이를 주시하고 있는데 최근 필리핀과 관련 깊은 미국은 중국이 더 심각해졌다고 경고합니다. 최근 중국은 필리핀 스프래들리 군도와 같이 북극에도 자신의 영토를 확장하려 한다는 겁니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의 로저 위커 의원은 블라디미르 푸틴과 시진핑이 북극권을 자국 전략 2위 핵심으로 분명히 했으니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저들을 막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북극해 운항에 필수인 쇄빙선을 늘리고 러시아와 중국 선박을 의성, 무인기 등으로 추적하는 등 대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중국의 남중국해 선례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다른 국가들 근처에 있는 바위섬을 영유권 분쟁 속에 점유하고 군사시설로 만들어 전략 거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미국, 캐나다 등 동맹국 근처에 재현될 수 있죠. 그 북극의 어떤 섬에 중국이 러시아와 합을 맞춰 우리의 섬이라고 주장하는 순간 골치가 아파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필리핀에서는 바다에서 중국을 막아야 하는 전략무기 수입을 더욱 원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필리핀은 해만 경비함 등을 동원해서 중국을 방어했지만 이것으로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에 이제 전격 잠수함 건조가 가능한 한화오션과 접촉해 고위 관계자들이 비밀리에 파견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한국의 디젤 잠수함 3척을 콕 집려서 빠르게 발주하고 인도받는 가능성을 논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필리핀은 자망을 통해서 상대방이 예측 불가능한 잠수함 전력을 전격 늘려나간다는 방침인 것입니다. 게다가 잠수함은 현재 캐나다에서 한국에 주문할 가능성이 매우 커져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또한 폴란드 역시 잠수함 프로젝트에 유럽에 더해 사상 최초로 한국을 경쟁 입찰에 포함시켰습니다. 만약 잠수함 주문이 늦어진다면 이들 국가가 발주 시에 뒤로 주문이 밀려나게 되어 있다는 소리와 다름없습니다. 러시아와 비슷하게 영토 문제로 위협하는 중국을 보자니 필리핀은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일각에서는 한국 방산을 지극히 신뢰하고 있는 필리핀이 곧 잠수함 주문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냅니다. 여기서 필리핀은 인도네시아가 계약한 3척의 주문을 이어받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한국과의 약속을 파탄낸 결과물이 있었고 한국은 크게 손해를 봤지만 다행히 필리핀이 나온 것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최근 조코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을 만나서 양국 우호를 증진시키고 있어서 자신들은 중국의 침범을 당하지 않을 걸로 생각하는지 한국의 잠수함에는 더 이상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인도네시아가 매우 당황하는 국면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인도네시아가 KF-21을 비롯해 잠수함 등 다양하게 한국의 방산을 물먹게 하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자신들이 한국의 도움을 청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국면이라는 겁니다. 바로 인니는 한국을 이용해서 미국의 배터리를 수출하려는 야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현재 속이 타들어가며 한국이 빠르게 이 문제를 맡아서 해결해주기 원합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니켈 보유국으로 앞으로 전기차 원스톱 생산기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니켈 광산 개발 프로젝트는 지분 49%를 LG엔솔이 가지며 진행할 계획인데요. 여기에는 한국의 포스코 홀딩스 등 한국 기업 대다수와 중국의 화유가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화유는 재련 등 니켈 가공을 책임지면서 한국 업체에 공급할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 2월에 LG엔솔은 광산 지분 투자 문제가 불거져 인니에서 철수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LG엔솔도 그렇고 배터리사들은 막대한 부채를 지고 자금 조달에 부담이 있는 상황으로
현재 미국은 물론이고 유럽 기지 등 전 세계에 차려야 할 공장이 매우 많습니다. 쌓아놓은 수주는 많으나 그걸 생산하려면 시설 투자가 돼야 하니 부하가 걸리고 있는 것이죠. 미국에는 IRA가 압박하고 있으며 유럽에는 중국이 올인하고 있어 모두 신경애매합니다. 그러다 보니 세계 최대 니켈 광산이긴 하더라도 IRA 혜택을 못 받는 인리가 애매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 관계자들과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중국의 배제가 논의되고 있다는 겁니다. 인리 정부는 결국 세계 최대 니켈을 보유하고도 미국에 수출하지 못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FTA 체결 국가도 아닌데다가 문제는 중국의 화유가 재련을 하니 그렇다는 겁니다. 따라서 인리는 이러한 요소를 제거하고 미국 측과 배터리 부분 협상을 이뤄냈겠다는 설명입니다. 최근 테슬라도 인리에서 배터리 생산 공장 설립을 구체화하는 등 이러한 필요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인리 니켈 광산의 그랜드 패키지 프로젝트는 한국이 독점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다만 LG 엔솔은 니켈 정련과 재련에는 깊게 관여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아무래도 해당 시장에는 중국이 전 세계에서 거의 90% 이상 잠식을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IRA에 들어가려면 한국이 드림팀을 갖출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미국 역시 현재는 인도네시아와는 FTA를 맺지 않아 인리산 배터리 혜택은 검토하지 않으나 중국 업체가 완전히 배제되고 한국의 드림팀이 그랜드 패키지를 생산하면 얘기가 달라질 것이고 결정적으로 자국 업체를 최우선으로 챙기는 미정부는 앞서 논의한 대로 테슬라 등 미국 전기차 회사가 인리행을 서두르고 있는 만큼 인리에서 생산되는 배터리도 편입하는 게 매우 필요한 것이죠. 이렇게 되면 한국이 또 하나의 거대한 클러스터에서 독자적으로 미국과 전 세계로 공급하게 되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심지어 중국의 화유가 들어가 있더라도 미국이 허락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게 보고 있는데 한국이 독점하게 된다면 한국이 주도적으로 생산한 인리산 배터리는 IRA 허가가 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다만 그 과정 가운데 정년 재련을 포스코를 비롯해 한국 회사들이 해결하는 과제가 남아있으며 배터리사가 전 세계에 버려놓은 자금 부담 등을 저리대출 등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물론 업계 시각에서 봤을 때에는 정년과 재련을 중국이 맡고 나머지 배터리 생산을 한국이 맡아야 효율성이 극대화된다고 합니다만 세계 최대 광산인 만큼 한국이 장악하는 것도 기대되는 국면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작년부터 중국 지분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또다시 뒤통수를 언젠가는 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데요. 계약서를 무시하는 행태를 보여줬듯이 나중에 니켈 광산을 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수차례 수출 규제를 통해서 주변국의 자원을 수출 금지하는 발표했고 더 잦아지고 있습니다. 니켈 광산이 세계 최대인데 이러한 느닷없는 돌발 행동이 또 한국을 향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잠수함 문제에서 보았듯 자신들의 유리한 면으로만 일을 진행하려 하는 행태가 반복되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한국의 LG 엔솔을 비롯해서 업계에서는 미국의 배터리 수출을 회의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과연 미국의 IRA가 중국이 포함될 가능성이 큰 인리 배터리를 허가해 줄 것인가 하는 문제이며 추후 한국에 또다시 어떤 불리한 청구서를 들이밀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국면이기도 합니다. 결국 인도네시아 정부는 속이 타고 있으며 하루라도 빨리 한국의 도움과 협력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기술력을 통해 미국에 진출해서 이윤을 최대로 추구한다는 속내를 보이는 상황이죠. 그러나 지속적으로 반복된 인리의 후진국적 행태가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도 제기됩니다.